우리가 일본을 많이 알지만 일본이 우리를 모르면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죠.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방식이 반드시 삿대질하고 너는 잘못했잖아 라고 왜 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분차분하게 왜 그랬어. 자기네 역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마지막 부동산만 좀 여쭤보고 네네. 하려고 하는데, 일본 부동산도 버블이 이제 있다가 꺼졌는데 현재는 일본 부동산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한국에서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와 일본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는 천양지차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해서 한 5% 정도? 연 5% 정도의 이익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게 일본의 그렇죠. 부동산 투자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는 매매 차익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매매 차익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서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 수익을 받아서 월세. 월세를 받아서 거기서 차액을 5% 정도의 이익을 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 그럼 일본에는 누가 부동산 투자를 하냐. 제가 보기에는 일부 있는 사람들하고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중국 사람들 투자 많이 하는 것 같고 미국, 한국 분들도 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부동산 물건은 거의 다 한정돼 있어요. 특정한 에리어 그 부분만 그래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즐기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한 5%에서 10% 정도만 그런 생각이 있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거주 수단이군요. 거주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을 사면 당연히 집값은 내려가는 거가 상식이에요. 일본은요. 네. 한국은 당연히 잠깐은 굴곡이 있어도 오르는 게 상식인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면 계속 내구성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구성이 떨어지잖아요. 감가상각이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헌집될 거 아닙니까? 땅값은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값이 왜 오른다고 생각하냐 이거지.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본도 똑같이 부동산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투기의 수단이 돼서 너도나도 투기하고 투자할 때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딱 보니까 투자가 아니네 라고 해서 팍 빠졌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분들 생각하셨으면 하는 게 인구 구조. 지금 집이 이만큼 있어요. 소자와 저출산이라면요. 인구가 줄어. 인구가 줄면 집도 필요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점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도 그랬는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어요. 핵가족에서도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처음에 신촌에 살다가 전세방 방 한 칸에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방 2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세금은 같은데 좀 외곽으로 나가면 방을 큰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그 평수는 커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산에도 최종적으로 내가 살았던 게 45평인가 그런 것 같은데 45평이 5인 가족이 살면 딱 좋을 수 있거든요. 성인이면. 근데 그 아들, 딸이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 그 노인 둘이 남아서 45평에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넓죠. 너무 넓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근데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외곽이 있단 말이에요. 노인 두 분이서 45평짜리, 50평짜리, 60평짜리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개조를 해서 뭐 이렇게 분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아파트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둘이 살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면 집을 전세를 주거나 전세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비워놓고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점점 그렇게 사람들이 줄으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병원, 슈퍼마켓, 편의시설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줄어들겠죠 거기도. 그러면 이제 노인이 되면 될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되는데 병원 한번 가려고 그러면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나이가 돼갖고 이제 운전면허도 반납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철역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평수가 작은 아파트 같은 걸로.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당연히 떨어지겠죠 가격이. 일본은 빈집이 엄청 많다면서요. 근데 일본의 빈집은 또 다른 의미긴 한데 그래서 일본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발전하면서 외곽으로 신도시가 막 발전을 해요. 신도시가 발전을 하다가 지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령 도시가 생기기도 하고. 전체 집의 13.6% 빈집이 한 846만 채? 그런 집도 있고. 이런 집 어떤 집인가요? 근데 지금 일본의 빈집 문제는 그 가족 관계가 지금의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더 느슨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개인주의 같은?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도 상당히 거리가 생기고,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들한테 그 용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나살궁리를 해야 되죠. 내 앞으로도 이제 저금을 해야 되고,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되면 자식 입장에 생각하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은 부동산 실명제가 돼 있질 않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동산 실명제가 돼 있지 않고 금융 실명제가 돼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상속을 받게 되면 법에 의해서 상속은 부채도 상속받게 돼 있잖아요. 같이 받아야 되죠. 그쵸. 근데 금융 실명제하고 부동산 실명제가 안 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느 은행에 빚이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어디에 집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저기 집 하나 있는 거 내가 알아. 근데 저 괜찮아. 제가 상속 받겠습니다고 했다가 돌발 부채가 나오면 되책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금융 실명제하고 부동산 실명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실명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부동산을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등기를 안 하는 거지. 인감증명서하고 서류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서류만 갖고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관리조합에 이사를 했었어요. 관리비를 안 내는 집이 있어가지고 왜 안 내나 봤더니 양반이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상속을 안 받아요. 관리비 낼 사람이 없잖아요. 관리조합에서는 관리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뭐 차압을 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때 알았는데 그러면 이분의 상속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의 상속자를 찾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의 등기를 보니까 이 등기가 아주 오래전의 집인 거예요. 그때 그 양반은 이미 돌아가시고 뭐 이런 식의. 등기를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일본 동경에 가보시면 빌딩숲 사이에 진짜 그 도심에 금싸라기 땅에 허름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 건물들 등기부 등본 보면 뭐 1900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돼서 자손이 어떻게 저 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걸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변호사한테 상의를 했더니 상속자가 몇십 명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1대 2대 내려오면 n분의 1, n분의 1 가니까 저걸 어떻게 하려 그러면 상속자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합의를 해야 현금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못 하는 거지. 복잡하군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한국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의 복사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뭔가 약간 장기 침체로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자신은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이유, 부동산이 언제까지 투기의 수단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투기의 수단으로 계속 갈 수는 누가 사줘야 될 텐데 지금 집 살 사람이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변화, 저출산의 소자와 뭐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제 생각엔 한국과 일본이 다를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하죠. 한국도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제자리로 갈 수 있다. 제자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지금의 절반 이하가 제자리 아닐까요? 오늘 이제 대표님 오셔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나 한국이 이제 어쨌든 일본에게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거 한 가지 정도는 좀 배우면 좋을까요? 한국이 일본에 배워야 될 것이요.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면요. 저 스스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한테 조언을 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돼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너무 성장해버려서. 다만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 이 부분만큼 우리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애자 복지 정책 같은 거.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도 그렇고 이제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서갈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우리가 자부를 하면서 장애자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보면 아직도 제가 보기엔 후진국 수준이고 요 근래 그 뉴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장애자분들이 이동의 자유를 달라고 하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자기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 타고 싶은데 지하철 한번 탈라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엄청 불편한 데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장애자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정상인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의 경우에 이제 제가 그런 직접 경험을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아들은 지금은 뭐 많이 불편해져서 이동을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전동 휠체어라는 게요 이제 한 7, 80kg 정도 돼요. 무거워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전철을 3번 갈아타고 다녔어요.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전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로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오른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를 조작하면 앞으로 가고 레버를 조작하면 쓸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전철역에 딱 도착을 하잖아요. 전철역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요. 통학을 한다 그러면 몇 시에 학교 가니? 이거 조사를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니? 이걸 조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사는 곳에서 이 아이가 몇 분에서 몇 분까지 온다라는 거를 근무자들이 딱 메모를 해놔요. 이 아이가 나타났을 때 즉시 사람들이 나타나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는 곳에는 처음에 슬로프가 없었어요. 계단 4개 정도를 이제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영무원이 4명이 나와요. 이게 무겁잖아요. 4사람이서 휠체어를 들고 계단 4개를 옮기죠. 그리고 짜긋하도 볼일 보러 가고 한 사람은 이 아이를 데리고 플랫폼에 올라가서 그 차에 타는 발판 깔아주고 차를 정지시키고 무전을 때려요. 기관사한테 몇 호차에 휠체어 타는 사람이 탔습니다라고 알려요. 이 아이가 몇 분에 어느 역에 내리고 하면 그 역에다 또 무전을 쳐요. 그래서 몇 분에 이 아이가 내리니까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럼 저희 아이가 거기에 딱 도착하면 이 아이가 탄 문 딱 열리는 거기에 영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발판 대고 그 아이가 내리는 걸 도와주고 또 이 아이가 갈아타잖아요. 그럼 갈아타는데 전철 노선이 틀리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 또 인수인계 해주고 그거를 3번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런 불편을 못 느꼈죠. 근데 이게 저는 선진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같이 아이하고 출근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 해야 되니까 휠체어를 4사람이 들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한 분은 딴 일 하시고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영무원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제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자의 아동을 가진 부모는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난 정상이고 우리 아들도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을 우리가 자랑하려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려면 적어도 장애자에 대한 대우는 선진국 수준으로 돼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장애자분들이 저렇게 투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아프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일본을 보고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일까라는 거를 생각해서 금액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정하는 것 같으냐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영세업자들 다 죽고 늘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려놓는 바람에 우리가 고용도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시선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국력이라면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걸 정해놓고, 그런데 영세 기업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이 돈을 들이면 사업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정해놓고 안 되면 그 갭을 어떻게 채우면 좋을까라는 사회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일본은 비록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뭐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돼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최저임금을 주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 이 사람도 어려우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약자들끼리 싸움을 시키냔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자를 돕던 약자를 돕던 우리가 잘 살면 도와주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분들을 이 정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선진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대표님과 한국과 일본의 이제 경제, 뭐 부동산, 산업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이 뭐 한국이 일본보다 잘났다, 일본을 비하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서 어떻게 더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가 일본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일단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일본이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왜 일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냐. 저는 그 말씀에도 찬성을 해요. 그렇죠. 찬성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우리를 이해를 안 하는데 우리가 선의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죠. 없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악의적으로 한국을 이해 안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워들은 생각 가지고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저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이기도 하고 서로 힘을 합치면 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나라니까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일본이란 나라는 70만 제일교포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사시대 이후로 건너간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이 우리를 악의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좋게 바라볼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을 많이 알지만 일본이 우리를 모르면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죠.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방식이 반드시 삿대질하고 너는 잘못했잖아 라고 왜 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분차분하게 왜 그랬어? 자기네 역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교과서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물론 그런 안 가르쳐 준 일본의 정치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또 직접적인 죄는 없는 거잖아요. 교과서를 제가 그래서 일본 교과서를 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만한 역사적 기술은 아주 콩알만치밖에 없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한국이 좋아서 뭐 케이팝이 좋고 막 놀러 왔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저기 일본산 불매하자 뭐 일본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상처 입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일본 제국은 우리가 미워하지만 여기 일본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 너희 나라 정치가들이나 너희 나라 기득권 세력 중에는 아직도 대일본 제국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그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지만 노 재팬이 아니라 당시에는 노 아베였었죠. 그때 반한 정서를 이끌어내는 정치가를 미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역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위안부 얘기도 했고요. 6월 28일 날 온 일본의 우익 정치가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당신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 싫어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모르겠대요. 우리가 왜 싫어하냐면 너희들이 거기를 가는 것은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왜 우리가 반성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황당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때 죽은 전사 한 350만 명의 영혼이 모셔져 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해요. 350만 명 중에 전범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 350만 명 중에요. 정부가 일본군이 보급을 안 해줘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70%예요. 우리가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정부에서 군대 와라라고 하면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끌려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국립묘지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350만 명 중에 소위 전범이 아닌 쫄병들. 그죠? 우리는 오라서 간 거잖아요. 내가 뭐 전쟁을 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굶어 죽은 사람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거기 가서 이거 한번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범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차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내가 일본인이라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거기에 모셔져 있다면 나는 거기 안 가겠다. 내가 일본인이라면. 왜 안 가냐?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미국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고 대한민국에 오면 현충원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외국의 정상이 그 나라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그 반드시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에 대한 예의로. 근데 지금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의 순회 중에 아무도 야스쿠니 신사는 못 가요. 왜냐하면 전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네 조상이 나라를 위해서 돌아갔다고 거기 모셔져 있다는데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손으로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 말에 반론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계속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우리는 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전범 가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범이 아닌 가족들한테 너도 전범의 가족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잘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대할 때 일부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각을 갖는 사람들을 전부 일본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에서 선진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대표님 모시고 일본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본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염종선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